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의 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잠시 후 1시 반부터 국회에서 출정식을 여는데요.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에 당대표의 단식까지 했죠.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는 장외투쟁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독재 정권의 몰락에 빗대면서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에 이어서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에 독재의 길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헝가리, 폴란드와 유사한 역사적 궤적을 밟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사법 개혁을 빙자한 사법 파괴를 통해서 절대 권력, 독재 권력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이 헝가리, 폴란드처럼 퇴보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야당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시는 것처럼 SNS에 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의 독재 정권의 몰락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이에 빗대서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제정신이 아니다라면서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요, 해외 순방 중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청와대에 항의 방문 행진을 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야당 입장에서는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사법 3법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 증언, 사심제 도입, 법 왜곡죄 도입, 이게 골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데 과연 논의는 성숙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안 한 건당 법사위에서 논의한 시간이 5시간 안팎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하고 야당에게는 제대로 된 발언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기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요, 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 사법 3법을 반대했으면은 지난번에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오찬 만나가지고 이거 반대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리에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계신데, 그리고 뭐 해외 순방 가 계신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와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청와대 가서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나와라, 우리 좀 이야기 좀 들어달라 이건데 지금 청와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전략 전술이 하나도 없고 이 스텝이 꼬이고 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의 권력 다음에 한눈이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여투쟁, 여기에는 몰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약간 이렇게 전술 실패가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전술 실패다, 청와대에 아무도 없고 빈집인데 거기 가서 무슨 항의를 하고 대화를 하자고 요구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하필 지금 시점에 사법 독립의 이슈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지금 지방선거 코앞에 두고 있고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애간장이 탄다는 거예요. 지금 저 문제로 우리가 몰두할 때냐, 지방선거 준비하고 당내 내용을 좀 무마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민생과는 동떨어진 이런 이슈로 화두를 삼았다.
좀 지적이 있어요, 당내에서도. 일단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속 타는 심정은 저도 10분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 사법 3법은 사법 파괴 3법으로 불릴 만큼 정말 전대미문의 악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적할 것은 정확하게 지적해야 됩니다. 이 법외국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요. 우리 국민들께서 판사나 검사만 생각하지만 13만 경찰 공무원들도 앞으로 고소사건 수사할 때는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외국제로 고소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빨리빨리 처리하겠습니까? 사건 미루게 되겠죠. 그러면 범죄 피해자들만 더 속타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헌법소원 도입돼서 이게 4심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해줘야죠. 고등법원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다시 대법원 올라올 겁니다. 네. 진 사람이 헌법소원하면 이게 몇 심입니까? 5심, 6심, 7심, 8심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당연히 야당이 말해야 되는 것이고 네. 다만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노선을 전환하고 윤어게인과 절연하고 민심의 중앙값으로 다가가려는 노력 그 노력도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거는 개혁입법 3법을 저지하는 게 맞지만 뭔가 내홍을 좀 덮고 중도로 다가가는 선거 전략이 좀 없는 게 아쉽긴 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네요.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사법개혁 3법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사법을 개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 왜곡죄라든가 재판 소원, 그다음 대법관 증언 같은 모든 이슈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부분이 우선적으로 치러야 될 부분이 그거는 아니라고 하겠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동혁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정도로 참담한 수준이라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개혁 입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이미 처리된 법이 아니라 민생 현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금 무산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어떻게 보면 뜻을 받드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치적인 그런 정쟁에 골몰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국민의힘 스스로 지금 지방선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당권에 몰두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가 일단 어수선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서 대여 투쟁 동력도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일정에 동행했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에게 또다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파 갈등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약간 저나 또 다른 의원들이 이렇게 한동훈 대표 대구 행에 대해서 같이 동행한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실제로 아니 장동훈 있었고. 대표 해당 행위라고 뭐 보도가 나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돌아와서 힘을 합쳐서 우리 당이 더 잘 되게 하는 게 그게 해당 행위가 아니라 저는 그게 진짜 우리 당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저의 소신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동훈 대표님께서 우리가 싸우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분위기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신 것이지 그게 무슨 어떤 경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분위기로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일정에 함께 따라다녔던 인물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경고 차원은 아니다.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의원들로서는 한동훈 전 대표 추후 일정 동행에 좀 꺼림직할 것 같습니다. 괜히 당에서 찍힐까 봐 좀 꺼려지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당권파의 당협위원장들 윤리위에 지금 제소까지 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징계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렇게 이미 윤리위에 제소까지 한 마당이면은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서문시장 일정에 동행했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더 같이 다니게 될 겁니다. 오히려? 한 번 가나 두 번 가나 세 번 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당에서 징계는 어차피 추진을 할 텐데요. 그리고 저런 것이 어떻게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문인 것이 오히려 저렇게 한동훈 전 대표처럼 보수를 재건하고 새로운 노선으로 거듭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분과 함께 다니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을 봄으로
함으로써 그래도 국민의힘이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거나 유입하는 그런 중도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해당 행위가 아니라 부당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은 저 윤리위 제소를 하는 당협위원장 같은 분들의 대응이 저는 매우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상황에서요 윤리위에 제소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게 뭐 장위동에 있는 장위 전통시장이나 석관동에 있는 돌고지 시장이나 여기도 한번 와주십시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큰 정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지지자들을 몰고 옴으로써 그날 하루라도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그 당협위원장 일 잘한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걷어차고 홍위병 같은 정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문시장 말고 또 다른 시장도 좀 와주십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요 지난주에 이제 대구를 방문한 데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부산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보수가 재건돼야 합니다. 그 길은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부산을 갑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상식적인 다수가 진짜 다수구나라고 자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장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제 정치 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볼 겁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목매거나 그거 꼭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구 방문에 이어서 부산 방문을 예고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됐던 그런 지역들이죠. 다만 이 재보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부터 잇따라 방문하는 만큼 과연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그 해석은 분분합니다. 그런데 입장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앞선 해석은 의미가 없겠죠. 일단 국민의힘은 지지율 충격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권파에서도조차 노선 변경이 이제 필요할 때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보수 진영의 그 실망감이 극도에 달했다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경북 지역보다 대구 지역은 조금 더 그게 강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과 다른 그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설득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에도 우리 당 지도부가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든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좀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고요. 하여튼 전륜이라고 표현하기는 당장에 좀 조심스럽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거에 임하는 현실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지금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으니 당권파 내에서조차도 노선 변화를 이제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대로는 선거 치를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김재원 최고도. 지난 4년 전 지방선거 투표를 보면요. 50.9%였습니다. 굉장히 낮아요. 대선이 7, 80%까지 가는데 지방선거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는요. 어떤 적극적인 지지층, 투표층이 다 투표장에 나와야지만이 야당의 승산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가 이제 90일 정도,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층 외에도 소위 무당층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또 투표장에 나와 주셔야지만이 전국에서 많은 지역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지도부 내 시각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지가 낮기 때문에 어떤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분들이 굉장히 면구스럽다, 할 말이 없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역시도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도부가 선거를 뛰는 많은 분들에게 명분과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부 내에서부터 여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지도부 내에서 여론이 형성되면 장동혁 대표도 노선 변화에 대한 그런 수용의 기미가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보여지는 좀 기다려봐야 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한 것이 죄송합니다만 지금 선거 3개월 남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1도씩 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는요. 과거 우리 선거를 보면 선거 한 달 전, 선거 네. 20일 전에도 굉장히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이념적인 것,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으로 우리가 앞으로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는 코앞에 닥쳐서도 변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당권파 내에서도조차 노선 수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장 대표의 마이웨이는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노선과 관련해서 의총에서 일부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장 대표님 입장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갈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장이 우리 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전략적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요. 쉽게 말하면 전륜선언은 없다. 크게 바뀔 건 없다. 이대로 간다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당을 위한 전략적 고민인지 아니면 장동혁 대표 개인을 위한 전략적 고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도 봅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의 상황은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호개인 노선과 절연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야 당 지도부 일부 또 당의 중진들께서 노선 전환을 촉구하고 계시지만 이건 학교로 비유하면요. 이미 계약을 다 했는데 계약하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서 밀린 방학 숙제 일기를 지금이라도 써서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있는 격이에요. 그러면 그거라도 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연 여기에 어떤 전략적 고민이 있는가? 그것은 당대표로서 선출될 때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었고 그들과 절연하면은 당 지도부의 기반이 위험하다. 이런 전략적 고려 외에는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당이 노선을 전환하고 거듭나기 위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중에 한 분은 아직 선거는 석 달 남았고 선거는 코앞까지 가도 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대표의 일종의 변화를 기다려볼 만하다. 이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변화해야 된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변화와 노선, 이 방향을 내비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라이브 확인해 보시죠. 앞서 국민의힘이 당내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죠. 이러는 사이에 민주당, 여당인 민주당은 벌써 지방선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주도권을 쥐고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본선행 티켓을 쥐기 위한 당내 경선은요. 민주당 내에서 나온 입장들을 정리하면 이 5파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만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될 5명입니다. 김영배 의원, 김영남 사무국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 이렇게 5명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던 박홍근 의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박홍근 의원.
어떻게 된 거죠? 박홍근 의원이 어제죠. 어제 민주당 그리고 타선 국회의원 원내대표를 지냈는데 그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지냈지만 국회 예결위원장, 예결위 간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으로 이 기획예산처를 조직을 새로 만드는데 큰 이제 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조직을 만들겠다고 설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에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을 가장 많이 잘 아는 분인데 어허. 이분이 이제 그 후보자로 지명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적합한 후보 지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오후에 이른바 나라의 곡간지기 역할을 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박홍근 의원을 지명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박홍근 의원은 원래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후보군 가운데 대표적인 한 명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 오전에 이 민주당이 발표한 경선 6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 글쎄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박홍근 의원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기쁨에 앞서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지명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라는 그리고 재정의 순기능을 통해서 이 많은 복합적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의 부름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올해 이 추경 언급을 여러 차례 최근에 하셨는데 추경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그런 문제는 향후에 종합적인 이 대통령실 또는 정부 부처하고의 협의 속에서 논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다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수락한 이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을 우롱한 처사다라고 비판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지적한 거죠? 박홍근 후보자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렇게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지명되기 전에는 한 달 전쯤에 검증 동의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검증 동의서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검증 동의서를 제출한 이후에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서울시장 레이스에 참여해서 경선을 진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공천심사 면접도 봤죠. 네. 그러면 본인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난 다 하고 싶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서울시장 자리가 그리고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가 그 직위가 그렇게 가볍습니까? 아니죠. 특히나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신설이 됐습니다.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연 박홍근 의원이 그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저는 굉장한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박홍근 후보자에 대해서 이 검증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복수의 검증 절차가 진행이 될 여지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선언을 했던 그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 그 전에 사전에 그를 포기한다는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의원의 경우에는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이기도 해요. 4선 의원일 뿐만 아니라 지난 21대에서는 예산 특별결산위원장까지 맡았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서 기획예산처 신설을 주도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죠. 본인 스스로가 그 책임을 가지고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역할을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박홍근 의원이 그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서울시장에 대한 일종의 교통정리가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 박홍근 의원이 지금 양강구도를 형성한다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후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네. 경선이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의 후보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종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친 비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서울시장 이 민주당 내부의 경선만큼이나 민주당 내부에서 신경전이 치열한 지역구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인천 계양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박찬대, 한준호 의원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인천에서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계양 지역에서 우리 김남준 전 대변인 출판 기념회가 있었고요.
식사 한번 같이 하자. 시장하니까. 그래서 오늘 모였고요. 오늘 맛있는 식사와 함께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 이야기도 좀 나누고. 개파 결집이라는 그런 시선도 있긴 하던데. 요즘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개파 모임이라고 하기에는 서로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동지로서 지내와서 굳이 이제 와가지고 저희가 무슨 개파 이런 얘기를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송영길 대표님 인천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어요. 아마 참석해서 축하하면서 또 이런저런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들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들으신 것처럼 개파 모임은 아니었다. 순수하게 식사를 한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 간의 신경전이 시작이 됐죠. 그런 시점에서 이런 식사 자리가 과연 그냥 의미 없는 식사로 볼 수가 있느냐. 사실 어제 있었던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판 기념회에 정청래 대표도 참석했고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 2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가 또 열려요. 여긴 누가 올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교통정리 다 됐다고 얘기 한참 하지 않으셨나요? 교통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정리 안 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통상적인 선거라면은 네. 사실은 신경전으로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이게 각 후보들 간에 뭔가 신경전이나 아니면 경선을 위한 약간 치열한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고 네. 사실은 당 지도부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해서 전략 공천을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후보자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말을 얹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출판 기념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출판 기념회가 굉장히 많은데 후보자들 네. 포함해서 무조건 시간만 나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김남준 전 대변인의 출판 기념회도 뭐 시간이 나는 의원들 많이 참석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도 시간이 되는 분들은 많이 참석할 것 같다. 누구 가는지 꼭 비교해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출판 기념회를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도 했고요. 네.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뭐 이 송영길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 김남준 대변인 출판 기념회 참석 안 했다. 이걸로 단순 비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에서 안 갈 수도 있다. 미리 설명을 다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당 관련 의원, 패널 분들 나오시면 교통정리 다 됐다 또는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동네마다 하나씩 잘 찾아보면 있는데요. 그야말로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만 이곳에서 놀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술판이 벌어지고 싸움이 나고 심지어는 어른들이 노상방뇨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들, 채널A의 김용성 기자가 곳곳의 어린이 공원들을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이건 아이들 눈에 비칠 어른의 모습입니다. 싸움이 한창인 여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공원 안쪽에서는 너도나도 불을 붙여댑니다. 여기 어린이 공원인데 담배를 피우고 계셔가지고 원래 담배 피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 공원이 주민은 이 어린이 공원을 무법지대라고 불렀습니다. 얘들이 오겠어요. 저 어른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데. 원래 시간 있어요 여기서. 막걸리 먹으면 오줌 질질 싸면 지리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좀 따뜻하면 더 해요. 이런 사람 말하는 걸 겁니다. 화장실로 가다가 방향을 틉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술 기운 때문일까요?
강요하셨는데 방금 공원에서 오줌 싸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왜 간섭하는데? 한잔하는 거야. 한잔하는 거라고. 건너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 대신 좁은 마당을 선택합니다. 3년 동안 여기를 다녔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을 안 가봤어요. It's a nice park, but because of people smoking and drinking, we don't go there. Just thought that this place is not playable. Yeah, it's just easy. I mean, they should at least make it a safe area. 여기는 술판입니다. 금주금연 구역입니다. 규칙을 말했더니 눈치로 대묻습니다. 금연 금주구역이라고 현수막이 돼 있는데 할게요. 이제 합의 다 됐는데 여기서 하고 이렇게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 공원이다 보니까 놀이터도 있고 하니 그러면 너희네들 어디서 하는 거야? 애들 눈치 보고 아이들이 눈앞에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피울 수 있나 싶었습니다. 대형 스피커 동원한 춤판이 더해지며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어른들 다 섞여서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애기 봐야 돼요. 네, 그게 춤추는 거 것이라고 못 놀게 해요. 그래서 놀 때에도 막 이래 운동하고 있잖아요. 네. 애기들 보고 어떤 기대요. 지자체들은 경찰과 협조해 어린이공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돈과 시간 들여 조성한 어린이공원이 서울에만 1,236곳입니다. 애들은 이제 열에 한두 번 놀고 어른들이 차지하고 곱게 깨끗이 조용히 놀면 되는데 시끄럽고 싸우고 술 먹고 욕하고 경찰이 자주 오고 아우 너무 좀 그래요. 이 공원이 아까워. 현장 카메라 김용성입니다. 자, 스튜디오에 이 해당 내용을 직접 취재한 특별 취재팀의 김용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공원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 취재를 시작을 한 거죠? 네, 일단 어린이 공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곳에 온 아이들이 뭘 보게 되는지 그걸 카메라에 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예, 카메라를 장시간 두고 촬영해보고 또 저와 PD가 장소를 나눠가지고 최대한 많은 상황들을 담으려고 했는데요. 네. 예, 있어 보니까 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네. 그 취재를 시작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뭐 네. 싸움판이 벌어지고 노상방뇨에 온갖 난장판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저 리포트를 보면서 일단 뭐 화면이지만 어떤 냄새가 날지 그냥 탁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이 뭐 멀리 있는 것 같지도 않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영상에서도 보셨을 건데요. 화장실이 진짜 코 앞에 있습니다. 네. 예, 누가 안에 있으면 좀 기다리면 되는데 뭐 그 몇 번 문을 만지다가 그냥 이런 행동을 그냥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뭐 어쨌든 잘못된 행동이니까 그 아이들이 마침 없었기에 다행이지 있었으면은 뭐 있었으면은 좀 안 좋은 그렇죠.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는 거죠, 아이들이. 네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저희가 사실 뭐 입장을 묻는 것도 조금 웃기지만 예, 묻는다면 좀 부끄러워하거나 뭐 잘못했다 뭐 이런 반응을 할 줄 알았는데 뭐 되려 큰 소리를 치고 뭐 다른 곳 가서 알아보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네. 예, 본인이 한 행동을 어디 가서 알아보라는 건지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습니다. 네. 네, 주민들도 이런 주치와 노상방뇨가 골치라고 하는데요. 네. 그 날 따뜻해지면은 더 심해진다면서 꼭 와서 보라고 했었습니다. 네. 뭐 노상방뇨도 충격적이었지만 어린아이들이 놀아야 할 어린이 공원에서 뭐 술은 물론이고 담배도 그냥 막 피던데 기자가 직접 찾아가서 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도 뭐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네, 저희가 담배 피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족족히 가서 물어봤는데요. 네. 그 뭐 대부분은 황급히 끄거나 뭐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 그 하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계신다는 거겠죠. 근데 뭐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았고 뭐 허가받지 않은 의자나 책상을 가져와 가지고 뭐 술상을 차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 술에 취해서 좀 취기 때문인지 오히려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뭐 어린이 공원이 애들만 쓰는 곳이냐, 뭐 노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냐. 심지어 뭐 구청장이 나랑 형 동생 사이인데 뭐 이러면서 좀 확인이 안 된 인맥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개학이에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구청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취재하면서 느낀 게 뭔가 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어린이 공원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데 오히려 어른들의 이상한 행동이 주인이 되고 놀러 온 아이들이나 부모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객이 전도됐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가 버젓이 있긴 합니다. 흡연이나 음주를 하면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도가 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가 돌아본 공원 중에는 구청 직원이 상주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엄연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고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다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저희 채널A 기자가 또다시 확인하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여성 시니어 배우들의 유튜브에서 활약 대단하죠. 최고령 유튜버의 아이콘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우용녀 씨에 이어서 전원주 씨도 유튜버로 지금 변신해서 활약 중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원주 씨가 최근에 큰 수술을 받은 근황이 알려졌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급해요, 봤나. 집에서 천천히 나와도 됐는데 내 딴에 춤을 추면서 빨리 걸어 나오다가 뻗어 물었어요. 고관절에 금이가 있대. 고관절 그러면 인공관절 수술하신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멀쩡해요. 머리 심하세요? 아이고 힘들어. 언니 좋고. 아이고, 어쩌다가 또 저렇게 큰 수술을. 근데 고관절 수술이 이게 굉장히 본인으로서도 견디기 힘든 좀 큰 수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원주 씨가 1939년생, 현재 아이고. 만 86세의 고령입니다. 아하. 그래서 어제 이 전원주 씨의 유튜브 전원주인공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전원주 씨가 빙판길 낙상으로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듯이 다행히 수술이 무사히 잘 마쳐진 아하. 것 같고 상태도 좋고 본인의 표정도 밝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 전원주 씨가 유튜버 구독자 8만 3천 명 굉장히 네. 왕성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쾌유하셔서 또 시청자들께 구독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빠른 네. 쾌유를 빕니다. 네. 전원주 선생님의 저 모습도요, 본인 유튜브에 또 저렇게 그 상황을 공개를 해서 오늘 저희도 저 영상으로 지금 왕쾌를 빌면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코너로 계속 이어갑니다. 안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ran's formerly supreme leader, Ayatollah Khamenei, is dead. Combat operations continue at this time in full force, and they will continue until all of our objectives are achieved. But America will avenge their deaths and deliver the most punishing blow to the terrorists who have been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지난달 28일이었죠. 며칠 안 됐습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 오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전격 공격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한밤의 망치 작전 이후에 8달 만에 본격적인 공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이어서 이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도 이른바 핀셋 타격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최첨단 전략 자산은 물론 AI까지 동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자폭 드론 루카스도 첫 번째 실전에 투입돼서 굉장히 방공망들을 완전히 무기력화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공격 시도 굉장히 첨단 무기와 값싼 무기의 조합, 그리고 야간 기습이 아닌 오전 시간,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미국과 이란 간의 핵 관련 협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도 방점을 두었고, 물론 이제 항공모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력을 대기시켰습니다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하리라고는 네. 아마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를 네. 포함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작전은 일반적이지 않은 좀 특별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B2 스텔스 폭격기는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무기이고 가장 비싼 무기이고, 그리고 이제 루카스가 처음으로 이번에 동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AI가 동원됐죠? 예, 그게 루카스라고요? 그렇죠. AI가 탑재된 네. AI로 조정할 수 있는 아하. 그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번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스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을 복제해서 네.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뭐 가격이 35,000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해도 약 한 5천만 원. 네. 그러면 이 B2 스텔스 복격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무기들이 동원이 됐고요. 네. 이거는 이제 이란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게 시간입니다. 네. 보통 야간 또는 심야나 새벽에 공격을 하는 것은 그만큼 방공망을 피해서 네. 공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낮에 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고, 네. 그 낮에 했던 이유는 이미 여러 가지 정보 소스를 통해서 네. 그 하메네이 이 이란의 지도부가 모여서 회의하는 그 시간, 그 장소를 겨냥을 해서 네. 원래는 4주, 5주 만에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는데 1시간 만에 목표를 달성했다. 네. 이게 지금 미국의 발표 내용이죠. 처음에 이 공습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4주, 5주 안에 다 끝낼 것이다. 그리고 지상군 투입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지상군 투입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얘기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장기화될지 아니면 한 방에 모든 게 신속하게 정리될지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할지 어떤 가능성이 좀 더 큰가요? 지금으로서는 그 어느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하나를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아하. 어려운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다. 네. 이라크 모델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투입 가능성을 얘기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그만큼 이란이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이라고 말할까요? 네. 주변에 있는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면서 네. 그 국가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떤 공격의 속도 수위를 낮추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얘기했고 4, 5주가 아니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란의 그 반격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네.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협상으로 가느냐, 단기간에 끝나느냐 아니면 길게 끝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의 어떤 반응, 선택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태가 어디로 갈지 정해질 것 같다. 지금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아까 그랬어요. 물귀실 작전이라 그래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란은 아직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공격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전 세계 기름 수출을 모두 막아버려서 곤란하게 만들겠다. 이런 지금 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사실 전 세계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잖아요. 이건 효과적인 이 반격 카드가 될까요? 예, 일단 이란으로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지금 다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주 무기가 이 샤헤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무기고요. 그리고 사거리가 700km이기 때문에 인근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 주변 국가를 공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방공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데 주변 국가는 효과가 꽤 있거든요. 근데 또 저렇게 저가 무인기들을 지금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는 이란의 이 무인기들인데요. 영상으로 나오는 저거는 가격이 싼데 저거 한 대 요격하려면 이스라엘 방공망 미사일 몇억 원짜리를 계속 날려야 된다면서요? 예,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보다는 주변국에 대한 공격이 효과가 높고 그 나라 동맹을 이간시킴으로써 이란의 어떤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란 공습 장기화될지 단기에 모든 게 트럼프의 뜻대로 정리가 될지 아니면 대화 무드로 갈지 이란의 반격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이어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까지 사살이 되는 걸 다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지금 심경이 어떨까요? 최근에 9차 당 대회를 개최했던 북한 핵 보유를 강조했었죠. 힘이 강하면 어떤 조건에서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지만 힘이 약하면 제재와 침략의 희생물이 되어 궁극에는 주권도 영토도 강탈당하게 된다는 힘은 힘을 존중하며 강력한 힘, 핵 보유야말로 제국주의적 침략 야망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오늘의 세계가 방증하는 진리이며 지난 5년간의 투쟁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마음속으로 특별한 감사를 꼭 전하고 싶었던 상원의 노동계급 동지들 생각이 나서 당대회 이후 이 기업소를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뭐 원래 예정돼 있는 거였는지 아니면 보란 듯이 방문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 공장을 방문하면서 이 공습 이후에 첫 번째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정말 불안에 떨었을 것 같아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되는 거, 하메네이 사살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가장 친했던 뭐 시리아, 리비아 다 넘어가고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되고 쿠바 봉쇄하고 이란까지 치는데 이란은 사실 인구가 9천만 명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보다 핵무기를 빼면 군사력이 더 강합니다. 아하. 그런 중동의 맹주를 공격을 한다.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건 북한하고 핵과 미사일 커넥션 외에 지하 터널 커넥션까지 있어. 그렇죠. 저 아까 무인기 봤던 그것들을 다 북한이 가서 건설해 준 거예요. 그렇죠. 거기 땅굴 다 북한이 만들어줬다면서요. 북한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가진 그런 중동의 맹주를 미국이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했죠. 하늘에서 언제 불벼락이 저렇게 쏟아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동의 군사력이 이란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고 미국이 설마 이란을 치겠느냐 했는데 쳤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아주 강력한 나라를 치는 거 보면서 우리는 사실 핵무기 빼면 이란보다 더 약한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아마 공포심이 아마 극도에 달았을 거라고 보고요. 저 상원 시멘트 공장 간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나는 배심 좋다, 든든하다, 아무렇지 무섭지 않다. 그런데 저걸 다 분석을 하면 그만큼 나는 속으로 두렵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란이 훨씬 군사력이 세다. 단 핵무기만 빼고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란이 알려지기로는 전 세계 군사력 16위 안에 든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핵미사일은 보유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핵 보유를 막기 위해서 지금 공습이 된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김정은은 그럴수록 더더욱 지금 핵에 집착하게 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옳았느냐 다들 봐라. 핵무기가 없으니까 이란도 넘어가고 베네수엘라도 넘어가고 쿠바도 넘어가기 직전이고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핵무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도자들하고 국민들하고 군인들한테 보여주자는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좀 더 핵에 대한 집착이 조금 더 고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4월에 사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김정은의 입장은 뭘까요? 아직도 대화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아니면 좀 더 강대강의 대치로 가게 될까요? 사실 강대강으로 가는 건 이제까지 북한이 다 해왔고 트럼프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지연 전술을 쓰다 결국은 이번에 얻어맞은 거거든요. 북한도 똑같이 지연 전술을 수십 년 동안 써왔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김정은으로서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4월 달에까지 계속해서 각을 세운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다음에 저기도 손봐야 되겠다. 경주에 왔을 때 FAFO 까불면 다친다는 그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상황 관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가만히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냥 강경한 목소리만 내다간 이란처럼 얻어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북미 회담 가능성 아니면 5월 달이든가 북미 회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집권 1기 때 그 유명한 하노이 회담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서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다 굉장히 망신살 뻗쳤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트럼프, 글쎄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지금 하메네이 사살에 이어서 1기 때와는 뭔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물론 예상할 수 없는 인물이긴 하지만요. 네. 정말 진짜 이 코피 터트리기나 핀셋 타격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요? 예, 아마 미국이 힘으로 말한다면 뭐 북한은 얼마든지 여러 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죠. 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란과 북한이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일기 때 쌓은 업적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과의 어떤 관계의 우위를 강조를 했고 어쨌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네. 트럼프로서는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 수 있고 평화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하는 걸 일본으로 하겠지만 만약에 북한이 정말 본인이 강조했듯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네.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다. 아하. 이런 확신이 든다면 그때는 군사적인 옵션, 그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을 걸로 하고 봅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 세계에 또 노벨 평화상에 집착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은 또 저렇게 코피 터트리기나 핀셋 타격 같은 걸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는데 네. 김정은이 그걸 믿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김정은으로서는 원래 미국에 대한 불신이 강한 데다가 네. 하노이 노딜로 갈라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란 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불가예측성이다. 아하.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들겠죠. 네. 자, 이런 가운데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반신상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본인들이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예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던 반신상이 있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동상이에요. 저런 반신상이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2019년도에 갔을 때 김정은한테 선물했는데 저거보다 크기가 조금 작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저렇게 반신상을 공개했는데 그 공개한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당대회 참가자들이 의무적으로 거기에 다 가서 봤어요. 네. 그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는 내가 김정은이가 김일성과 김정일 반열에 올라섰다. 아하. 그리고 저걸 또 모르면 저런 모습을 내보낼 때는 후계 체제가 항상 따랐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보면 김일성이 동상은 아들이 만들었고 아들이 동상은 김정은이가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후계 구도 굳히기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주석이라는 명칭도 네. 다시 사용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신상까지 또 새로 공개를 했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후계 구도를 준비하면서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며칠 전이었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김주애가 실제로 저 총 사격하는 영상을 또 북한이 공개를 했어요. 저 총이 지도부에 한 자루씩 김정은이 선물한 총이라고 하는데 네. 13살짜리가 저렇게 실탄 사격을 하는 걸 공개한 것 또 가죽 자켓 입었네요. 네. 저런 사진을 단독으로 내보냈잖아요. 그리고 총을 쏘는 모습을 단독으로 찍었어요. 네. 그게 다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미 발표한 것 같이 후계 구도 굳히기에 들어간 것으로 틀림없이 볼 수 있고 네. 저렇게 총을 쏘는 모습을 공개한 거 보면 김정은이 했던 것처럼 김주애도 만약 후계자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네. 군부부터 쥐겠다는 일종의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딸에게 실탄 사격, 13살 딸에게 실탄 사격을 시킨다. 그리고 복장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번에 그렇죠.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일단은 군사 지휘권도 넘겨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모습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란 사태 이후에 이 경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3월 1일 3.1절과 더불어서 다음 날 공휴일까지 어제 있었죠. 그래서 휴장이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이 이란 공습 이후에 처음 열린 건데 오늘 장이 어땠습니까? 다들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예. 1차 충격은 좀 있습니다. 네. 오늘 투심은 오전부터 쭉 보면 일단 전쟁이라는 어떤 리스크가 터진댔다는 투심이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일단 6천선은 무너졌군요. 네, 6천선은 무너졌고요. 장 초반에는 지수가 왔다 갔다 해서 2% 이상 빠졌다가 다시 보합 수준 올라왔다가 11시 정도부터 또 다시 낙폭이 확대돼서 네. 한 12시경에는 코스피가 5% 이상 빠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현재 흐름은 조금씩 낙폭을 또 줄여가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 자체가 사실 이 전쟁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순수 이게 이란 사태에 따른 충격도 있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장이 단기간에 워낙 좀 빨리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빌미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전날 우리 위장을 보면 생각보다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전쟁 충격이 생각보다 없었어요. 근데 미국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다른 거는 우린 그동안 굉장한 많이 강세 올랐고. 랠리를 보아왔었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반대였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란 사태가 터지니까 받아들이는 양상이 다른 상황인 거고 관건은 역시 장기화될 거냐.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수급 측면에서 외국인 이탈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1,460원대로 올라섰고 국제금리도 올랐습니다. 외국인 이탈이 좀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도 4조 원 이상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양상인데 아마 이 전쟁의 양상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외국인 이탈이 좀 커질 양상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분위기 좋았거든요. 코스피 뭐 6천 넘고 이제 7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쯤에 지금 이 이란 공습이 시작이 된 거고 마침 어제는 미국은 장이 열렸지만 우리는 장이 안 열려서 다들 어제 오후에 뉴스에 다들 이거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뚜껑이 열렸고 일단 이 하락세가 조금 더 회복이 되고 있다. 아까 그랬어요. 이게 장기화될지 여부가 가장 관심이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많이 올랐던 게 좀 조정도 되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문가로서 볼 때. 아까 두 분 군사 전문가께서도 트럼프의 선택을 아직 모르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상군 투입 같은 장기전을 시사하는 선택을 한다. 뭐 그러면 이제 사실 그때부터는 시장이 받아들일 양상이 또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국내 증시를 지금 현재 견인하고 있는 동력 자체가 훼손된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멘텀, 그다음에 수급, 정책적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상황은 아닌 건데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외부 이란 사태가 이제 터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장기화되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일단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간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냐? 배럴당 $100 이상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게 일정 기간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성장 모멘텀이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자극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통화 정책도 긴축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중심으로 금리를 다시 올리는 추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I 투자도 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증시를 이끌어왔던 반도체 랠리에도 이상 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의 뜨거운 불장을 이끌었던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이 좀 대표 주도주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오늘부터 마음가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짧게 좀 예측을 해주시겠어요? 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장에서 항상 소위 말해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이 이제 단기 투자 혹은 레버리지 투자, 신용 투자 이런 것들이 하신 분들은 자칫 고점에 물려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장에 손해율이 커지게 되고 하락을 부르는 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그 투자 기준 원칙에 따라서 시장에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이거 길게 가면 트럼프도 불리한 거 아닌가요? 사실 이 군사작전 길게 가면 우리 증시가 걱정돼서 일단 여쭤보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뭐 지상군 투입을 얘기를 했고 4, 5주가 아니라 더 길어질 수 있고 이제 진짜는 보지 못했다. 파고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대해서 지지율이 30%도 안 돼요. 국내 지지율은 낮군요. 지지가 이 공격에 대한 지지가 30% 반대가 오히려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통해
통해서 이 중간 선거에서 뭔가 자신의 입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그 반대가 된다면 오히려 좀 빨리 끝내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주식시장의 이 패닉도 트럼프의 결정에 따라 좀 네. 빨리 끝내준다면 주식시장의 패닉도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물론이죠. 네. 어쨌든 지금은 장기화 여부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요, 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대해서 아주 큰 변수 중에 하나가 환율도 환율이지만 또 이란 사태와 직결된 게 바로 유가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란이 세계 최대 원유 수송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나선 거죠. 미국 측에서는 이 전함들, 이란의 전함들을 여러 척을 다 파괴시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유가 폭등이 가장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아까 100달러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가면은 큰일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IMF가 제시하는 유가 100달러 이상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라고 하면 전 세계 GDP가 얼마나 깎여 나갈 거냐. 최소 0.3에서 1%포인트까지 깎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우리한테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목표치 2%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거라고 올해 원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란 사태가 터졌죠. 네. 만약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 성장률에도 상당한 치명타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트럼프의 선택에 모든 게 실물 경제까지 달려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북한은 어떨까요? 이렇게 사실 수출 입 제한도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제 유가까지 이렇게 100달러까지 치솟는 이 분위기에서는 북한도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북한하고 이란하고 원유를 그렇죠. 이란 원유를 받아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란 원유가 끊긴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좀 더 어려워질 거고 지금 그걸 러시아가 조금 보충을 할 수는 있는데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걸려 있고 러시아도 또 석유를 팔아야 되니까 북한으로서도 경제적 타격을 안 입을 수가 없을 네. 거고 이 군사적 공포에다가 경제적인 타격까지 해서 북한으로서도 이게 트럼프하고 뭔가 상황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워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저는 지금 두려운 게 그겁니다. 트럼프도 사실 이 관세 폭탄 터트리면서 국내에서 사실 그게 위법 판결이 나왔잖아요. 예. 이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대외적인 시선을 돌리는 공습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듯이 김정은도 혹시 더 어려워지면 이런 무력 도발 가지고 좀 시선을 돌리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당장은 미국이 저기 독이 올라 있을 때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그래요? 만약 지상군까지 투입이 돼서 중동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다면 김정은은 다른 유혹을 느끼겠죠.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란 공습이 그냥 해외의 일만은 아니죠. 정말 모두가 맞물려 있고 우리 경제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정학적 전략적 문제와도 아주 복잡하게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일단 최우선은 이란 공습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요. 오늘 날씨도 궁금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밤이 되면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시민들로 가득 찰 명소, 바로 이곳 남산타워에 나와 있는데요. 밤사이 내린 눈비로 지금은 흐리지만 차차 맑아지면서 오늘 밤 보름달 관측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보름달은 특히 더 특별합니다. 36년 만에 정월대보름날 개기월시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며 붉게 보이겠습니다. 특히 오후 8시 33분 안팎으로 가장 붉고 가득 찬 보름달을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하늘 차차 맑아지지만 강원 영동엔 밤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산간에 5에서 10cm, 강원 북부 동해안에 1에서 3c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양이 많은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반짝 떨어졌던 기온은 다시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11도, 강릉 5도, 대전 13도, 광주 16도, 대구 12도로 눈 내리는 강원 영동을 제외하고는 평년 기온 웃돌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10도 정도 떨어져서 일교차가 커지니까요. 달맞이 가시는 길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월식의 묵은 근심은 비워내고 가득 찬 보름달엔 소원을 빌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남산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